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에는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도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2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 다소 잦아드는 모습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 따르면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136명이 늘어서 누적 2만 1,432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300명대, 200명대로 조금씩 줄어들더니 이달 3일 이후부터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 엿새째 100명대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검사 수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제 검사 수가 14,781건이었고 일요일 검사 수가 5,362건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검사가 적었고 어제는 119명이 나왔고 오늘 조금 늘었는데 어쨌든 검사 수는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던 걸 보면은 좀 확산세가 진정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는 그 추석 전에 아마 2자릿수로 떨어뜨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목표는 항상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게 좀 잦아드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목표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준 3단계를 일주일 연장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들 힘들어 하니까 목표는 꼭 이뤘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또 산발적으로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강공원 밀집 지역에서 나왔었던 모양이죠. 여기 집단 감염이 나온 거는 아니고요. 한강공원에서 감염이 나온 건 없는데 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하니까 풍선 효과로 한강공원 방문객이 급증해서 늘어났군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한 건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따르면은 이용자 수 한강공원 이용자 수가 작년 대비 33에서 40% 가까이 늘었고 특히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이 이용자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강공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식하거나 이제 음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걸 좀 줄이고자 하는 거고 전체 한강공원이 다 통제되는 건 아니고 여의도공원 이벤트 광장, 뭐 축섬공원의 자벌레 주변 광장, 반포공원의 피크닉장 1, 2 뭐 이렇게 해서 세 곳이 전체 한강공원의 이용자의 절반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일부를 통제구역으로 명시를 했고 여기 있는 뭐 매점들, 카페, 영업시간을 단축해서 매일 오후 9시에 문을 닫도록 했고 전체 11개 한강공원 내에 43개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는 진입할 수 없게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는데 정은경 본부장이 초대 청장에 내정됐네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의결하고 질본이 이제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승격 출범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었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승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관으로서 이제 위상이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정원도 기존 대비 한 42% 늘어서 1,400여 명 규모로 늘어난다고 하고요. 뭐 본청의 감염병 유입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 뭐 이런 거 신설을 됐고 감염병 연구를 하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R&D 조직도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 청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 지금 가장 고생이 많은 분이겠죠. 코로나 영웅이라고도 불리는 정은경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이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질본이 그동안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세계 모범이 된 K방역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그 신뢰를 바탕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이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그 안경을 안 쓰고 나와서 사실 이것도 조금 눈길을 끌었는데요. 공식성상에 안경을 안 쓰고 나온 게 이제 전례를 찾기가 어려워서 언론의 관심을 좀 받았는데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집무실에서 이제 안경을 벗고 서류를 보다가 급하게 회의장으로 이동하면서 안경을 깜빡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확산되는 상황인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도 동시에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독감과 코로나19가 이제 좀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 같은 초기 증상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다 호흡기 통해 전파되는 전염병이라는 점도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진단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의료진도 구분이 쉽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독감 유행까지 겹치게 되면은 의료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를 크게 늘려서 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그다음에 임산부, 그다음에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연령대를 더 넓혔어요. 넓혀서 14세, 18세,
또 62세에서 64세까지 범위를 넓힌 건데 총 이게 해당되는 국민이 1,900만 명. 전체 국민의 37%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백신 자체도 기존의 3가 백신, 이렇게 3가지가 들어있는 백신이어서 4가 백신으로 변경해서 예방 범위도 확대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잘 확인하셔서 무료 예방접종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난지원금 이야기 좀 전에 일부에서 쭉 나눠봤습니다만 정부는 선별 지급하기로 확정을 했고 문제는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거 같은데 오늘 김상조 정책실장이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거다. 맞춤형 대책이다라고 이제 선별이라는 단어를 좀 피해가려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오늘 이제 언론 보도로 이것저것 검토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 중에 윤곽이 확정이 될 텐데 이게 실제로 중간에 검토된 거를 이제 기자들이 취재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처에서 일부러 좀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게 하나씩 흘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은 자영업자 위주로 나가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그 고위험 시설이죠. 노래방, 뭐 PC방 이런 곳에 대해 피해 규모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매출이 줄었는지 이런 거 증명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00만 원의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이제 보도 내용이고요. 이제 매출이나 소득이 줄어든 걸 일일이 증빙하려면 추석 전에 지급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괄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근데 같은 고위험 시설 중에서도 뭐 PC방, 노래장 등은 지원을 하는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제외한다면서요? 예, 고위험 시설이 총 12개가 있는데 뭐 클럽이나 룸살롱, 유흥주점, 뭐 콜라텍, 감성주점 뭐 이런 데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국민 정서상 여기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좀 그렇지 않겠느냐. 뭐 이런 방침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분들 국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하시는 분들도 뭐 똑같이 세금을 내고 정부 방침에 따라 문을 닫은 건데 우리는 제외된다라는 불만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이쪽 분들은 뭐 온라인 기사, 뉴스 기사 댓글을 봐도 좀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미취업 청년들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또 오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확정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건데 미취업 청년들한테 1인당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이제 가닥을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서 중위소득 120%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한 570여만 원 정도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570만 원 이하의 가구에 있는 18세 34세 청년들에게 일시금으로 50만 원이 지급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미취업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이 돈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사람한테 주는 건데. 그렇죠. 이제 뭐 직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자기가 이제 돈을 벌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근데 아무래도 뭐 취업 시장 자체가 또 얼어붙은 것도 있고 할 테니까 뭐 그런 취지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 의혹이 계속해서 크게 불거지고 있는데 야당은 파상 공세고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수비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세 가지 논란이 지금 요약을 해보면은 특혜 휴가 논란이 사실 좀 오래된 거죠. 추 장관이 법무장관 청문회 당시부터 제기됐던 의혹인데요.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2017년에 카투사로 복무를 했는데 이게 무릎 수술 때문에 병가를 나갔었어요. 근데 이게 6월 5일부터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또 23일까지 병가를 밖에서 연장을 합니다.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다시 나흘간 개인 휴가를 붙여서 27일 날 복귀를 한 이제 20일 넘게 다녀온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3일에 휴가 연장 승인도 받지 않고 부대에 복귀를 안 했다. 뭐 이런 거고요.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실에서 이제 공개한 인터뷰 영상 보면은 뭐 당시 6월 25일이죠. 그러니까 이미 휴가 연장이 됐던 이 날에 당직병이 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 씨의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로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이제 돌연 상급 부대의 뭐 대위 한 명이 당직실로 찾아와서 휴가자를 올리라고 지시했다. 뭐 이러면서 외압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죠. 근데 이제 서 씨 측의 이 아들 측의 변호인이 이날 25일이라는 거는 이미 휴가 승인이 처리돼서 당직병하고 통화할 일이 없었다. 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추가로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은 이 부대 관계자에게 휴가 연장을
추미애 장관의 이제 당시 보좌관이 이제 휴가 연장을 전화로 문의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래서 이제 추 장관의 보좌관이 실제 군 관계자와 통화한 게 사실이라면 이게 그냥 단순한 문의였다고 해도 이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게 야당 측의 이제 공세고, 이제 실제 이미 여당 일부 의원들이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 자체를 좀 인정하고 있죠. 전화를 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추 장관 측이나 또 이제 아들 서 씨 측의 변호인이 뭐 이게 누가 이런 걸 문의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좀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4부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고요.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헤럴드 경제 배동 기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이 한 달 가까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자 방역 표창대회를 열고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늘 코로나19 방역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주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코로나19 대전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어떻게 봐야 할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콩고디아 국제대 대외교류 부총장 우수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그 중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약 25일 정도는 국내에서는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종식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외신이나 이렇게 보면 통계나 기록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혹 제기하더라고요. 먼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어를 잘 가려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현지에서는요. 종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종식은 끝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언론이 조금 더 책임감 있게 근거를 가지고 보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중국 현지에서는요. 예. 어떤 식으로 보도하냐면은 바이러스와의 대전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얻었다고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중국에서 바이러스 확계의 최고 권위자인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는요. 예. 오늘 수상을 했는데 그 소감에서도 코로나19 대전에서 단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우리는 여전히 방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무슨 근거로 중국에서 종식을 선언했다라고 하는지 이렇게 되면 중국을 다시 한번 오해할 수 있고 그렇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용어 표현 같은 것도 우리가 정말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보도를 사실관계 잘 확인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예. 질문하신 그 중국에서 어떤 기록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만큼 그동안 중국 통계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재는 중국이 국제사회를 많이 의식하고 국제사회 지토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거와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행동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방역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주면서 당장의 성과에 대해서 뭐 상찬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군요. 이미 종식에 선언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대전이라고 중국은 표현하는데 코로나19 전쟁에서 몇 개의 단계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 이제는 지선을 제압했고 앞으로도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행사를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그 우리 국가 사회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게 입증됐다 이렇게 말한 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시진핑 주석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오늘 시진핑 주석이 가진 이 행사의 의미를 보면요. 먼저 표면적으로는 대내외적인 자신감의 표출입니다만 사실은 그 숨은 이면에는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의 행사는요, 중국이 서구 민주주의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의 체제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동안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중국을 인권 탄압한다, 자유를 너무 제한한다, 억압한다라고 비난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은 항변하는 것이죠. 국가 혹은 정부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아닌가. 지금 서구 상황을 봐라.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이 코로나19 최대의 사망자, 최다의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너희 서구 민주주의 사회가 항상 비난하고 뭐 비평만 하는 중국은 단계적인 승리를 자축하면서 자신감에 충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는 너희 자유민주주의가 생각하는 만큼 항상 그렇게 열등하고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체제 선언을 당당하게 예. 체제 대결을 선언하는 것인 것이죠. 예, 사회주가 더 우월하다 이런 것보다는 뭐 대대적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양새로 읽혀지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이라고 저는 분석할 수 있는데요. 미중 패권 대결 국면에서 중국 국내 민심 지지 기반을 확보하긴 측면에서 오늘 행사를 가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국인들은 서구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뿌리 깊은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1840년 아편전쟁 이후 1978년 개혁 개방까지 약 140년 동안을 중국은 서구 침략이라든가 로부터 암울하고 수모의 역사를 보냈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나. 그러면서 나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계속 지지하면은 미중 패권 대권 전쟁에서 우리는 또 승리할 테니까 우리를 믿고 계속 지지해다오라는 국내 민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 행사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상당히 즐거워요.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중국 인민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2014년 집권 이후 지금까지 바로 오늘날이 가장 집권 기반, 지지 기반이 견고하다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 인민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중국에서 발병했지만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서구 민주국가는 다 대혼돈 속에 있는데 중국은 극복하고 있고 또 경제 반등도 뚜렷하게 중국만 V자 곡선을 보이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쪽에서 중국 인민들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지지를 단단히 하고 있고 공산당이 리드하는 지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뭐 시진핑 건강 이상설도 있었고요. 또 중국 원로들 사이에 시진핑을 비판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시진핑 체제가 약간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그것에 대해서요. 중국의 당국자들은 기가 막혀 하죠. 예를 들면은 지난 베이따이호 회의에서 중국 원로들이 시진핑 하야해라 하면서 반대파들이 모였고 시진핑에 대해서 반기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 공산당 당국자들은 아니 한국은 중국 바로 옆에 있으면서 왜 항상 중국을 그렇게까지 모르는가. 중국을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중국과 외교를 하고 뭘 할 수 있겠는가. 지금처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집권 이래 지금처럼 지지 기반이 확고한 적이 없었는데 반대파들도 있고 강경파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나설 때 나서서 시진핑을 흔들어대야지 지금처럼 인민의 지지가 강고한 상태에서 과연 그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것인가? 그 정도도 모르겠는가라는 식으로 오히려 중국 당국자들이 한국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수치 허무맹랑한 얘기가 계속 나가는지 예. 기가 막혀 하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 원래는 올해 초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졌는데 올해 안에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당국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중국 당국은 가능한 한 11월 전까지는 중국 책임 있는 당국에서는 11월 전까지는 꼭 실현을 시켜보고 싶어 합니다만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포옹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한국은 아직도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양측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조금만 더 좀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중국은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 대외교류 부총장이었습니다.